먼저 극적인 해피엔딩으로 끝난 울산 회동부터 돌아보겠습니다. 금요일 오전까지만 해도 만나나 안 만나나 했었는데 결국 이준석 대표 울산에 갔고 윤석열 후보 모든 일정 잡지 않고 만나겠다. 울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녁에 얘기를 나눴고 나와서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오시기로 했다. 그렇게 하고 어깨동무도 하고 약간 발그레해진 얼굴로 포옹하는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긴박했던 그날 모습 한번 보실까요? 잘 쉬었어요? 잘 쉬기는 제가 고생했지. 어쩌러 가시면 됩니다. 지방을 가시려고 그러면 수행도 좀 옆에 붙이고 이렇게 해서 가야지. 아, 이렇게 그냥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저희는 정말 국민이 바라는 정권 교체 이외에 다른 목적이 없음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가 절대 져서도 안 되고 질 수도 없는 그런 선거를 만들어서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 기획하고 결정하신 부분을 제가 전적으로 수용해서 이런 옷을 입고 뛰라고 하면 뛰고 이런 복장으로 어디에 가라면 제가 가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 자, 윤석열 후보 쪽의 이상일 의원 얘기부터 먼저 좀 들어볼까요? 금요일 날 윤석열 후보 울산으로 내려갈 때만 해도 과연 얘기가 잘 될까? 네. 기대 반, 우려 반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의외로 이렇게 일찍 예.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혔던 게 정말 쾌도난마식으로 예. 이 정리가 된.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날 마침 2%에 저도 출연하고 있었는데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거라고 전망을 했고 그러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총괄위원장으로 모시는 문제까지 한꺼번에 해결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예. 바로 그날 저녁에 또 김종인 위원장, 윤석열 후보 통화를 하시고 김종인 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 맡기로 하신 것까지 돼서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선대위 구성을 이렇게 꾸려오면서 갈등 진통이 있었는데 거의 일거에 해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두 아마 예상을 못했던 것 같고요. 그래요. 아마, 기대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층 또 당원들은 큰 걱정을 덜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선대위 출범식을 했는데 오늘 계기로 더 일치 단결해서 대선 예. 캠페인을 하자 이런 각오를 다졌습니다. 신성범 의원, 사실 이제 그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기로 하면서 다른 문제들이 다 묻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얘기가 과연 나올까 안 나올까 이런 부분도 궁금했는데 그 전에 이준석 대표가 뭐 전제 조건이라고는 안 했지만 내걸었던 게 있지 않습니까? 홍보비 해먹으려고 한다 뭐라고 했던 그 사람 인사조치해라. 그리고 뭐 이수정 교수 부분도 언급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아예 나오지도 않고 그냥 김종인 위원장 오면서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합의문을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합의문에 발표는 안 했지만 양해된 사항이 있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른바 윤핵관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예. 윤 후보 측에서 뭐 정리를 해줄 걸로 믿고 있다거나 이수정 그 위원장 영입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아예 뭐 자기가 이제 양해를 했다고 하니까 예. 어느 정도는 게 윤 후보의 면도 살려주는 방식으로 저는 됐다고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왜 이준석 대표가 남쪽을 돌면서 시위를 했느냐. 정확하게 말하면 나이 어리다고 완전히 무시하고 대표를 무시하는 이런 행위를 계속하지 말라는 것 하나. 예. 그리고 선거 전반을 이기기 위해서는 김종인 박사를 모셔오는 것밖에 도리가 없다는 게 딱 두 가지였거든. 예. 이 핵심 사안만 정리가 되면 저는 잘 풀 걸로 봤던 건데 뭐 그날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제가 볼 때 이게
오히려 두 가지를 중고하잖아요. 김종인 위원장한테는 우리가 선거 총괄뿐만 아니라 당무 권한도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나 후보가 가지고 있어야 될 당무 집행권, 당무 우선권조차 김종인 위원장이 몰아준 거고 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당무 우선권에 대한 해석을 했잖아요. 후보가 대표한테 요청해라. 그러면 대표는 그 받아들여서 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까지 해놨으니까 깔끔하게 어떻게 보면 두 핵심 사안에서는 딱 그 영역과 내용을 문서로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요. 그런데 김두수 총장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아주 오랫동안 갈등 관계에 있었지 않습니까? 밀당을 하고 김종인 위원장 총괄로 오느냐 안 오느냐. 윤석열 후보랑 두 분이 이렇게 만나기까지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런데 이준석 대표하고 이렇게 한 두어 시간 얘기하고 바로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거기에서 지금까지 결심을 안 하던 분이 전화 한 통화 했다고 오케이 하는가?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치를 그런 맛에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결정적으로는 지지율이죠. 벼랑 끝에 몰린 지지율이 뭐 여기서 더 나아가면 이제 다 추락하는 거니까 추락은 할 수 없으니 대타협을 하자라는 거고 그 대타협에 서로 흔쾌히 받아들인 건데 국민들은 저런 게 쇼라는 걸 알면서도 저게 정치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예.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저런 것을 그래도 정치이니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뭔가 시원하게 좀 뭐 캐도나 뭐 한 칼에 그냥 정리해내는 맛 예. 이런 걸 하는데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또 거기에서 정리되지 못한 문제 이런 거는 또 두고두고 나타나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래도 국민들이 아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혁진 변호사, 네. 김종인 위원장이 뭐 배후에서 뭐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 같고 그 정도는 아니라도 뭔가 이준석 대표의 지방행이 김종인 위원장과의 교감하에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만해요. 저도 이심전심은 최소한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뭐 꼭 그 김종인 총괄이 이준석 대표 보고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안 했어도 마음속으로는 다 통하지 않았나. 이심 김심이네. 그럴 수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의 진심은 김종인 총괄을 배제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았을 거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못 되게 하는 건 쉽거든요. 예. 김종인 위원장이 할 수 있는 거는 김종인 총괄이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 만드는 거는 어려울 수 있어도 100%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 윤석열 후보 떨어뜨리는 건 제가 봤을 때 100%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이런 것들을 극복할 만한 정치력이 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시간도 윤석열 후보 편이 아니거든요. 12월 6일 오늘까지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으면 윤석열 후보는 진짜로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쫓기는 사람이 협상에선 항상 불리한 법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김종인 총괄은 안 할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러면서 때를 기다리다가 결국 모든 거를 다 가지게 된 것이 아닌가. 예.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결국은 해피엔딩. 왜냐하면 전국의 주도권을 이제 김종인 총괄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장악하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김종인 위원장 안 할 생각 한 번도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김종인 위원장 안 할 생각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아니 그냥 그때 최종 결심은 그 순간에 한 건데 우리 김재원 의원께서 날 만나기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이분만 하여튼 눈 감고 열심히 해주고 그러고서 이제 편히 살면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김재원 의원이 우산에다가 이제 수행실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서 수행실장이 윤 후보를 바꿔주고 그렇게 해서 전화가 연결이 돼가지고 결정을 했다고 수락을 한 겁니다. 이상일 의원 혹시 뒷얘기 좀 들으신 거 있어요? 그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께 전화를 했나요? 아니면은 이준석 대표가 했나요? 이 지금 김정일 위원장 말씀대로 김재원 이제 최고위원이죠. 연결을 막 하고. 후보 수행실장이 있습니다. 예. 그분한테 전화를 걸었고 그 식사 중인 자리죠.
식사 중인 자리에서 이제 두 분 연결을 이제 해준 거고 윤석열 후보가 뭐 위원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아, 뭐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예. 이야기를 했고 이 김정인 위원장께서 총괄을 맡으시겠다고 수락을 하고 이제 그거를 윤 후보가 그 앉은 자리에서 다른 분들한테 예. 그 자리에 뭐 김기현 원내대표도 있었고 이준석 대표 이제 설명을 하니까 다 환호성을 질렀다. 예. 이런 이야기고 그 전날 온희룡 지금 이제 정책총괄 정책본부장. 본부장 예. 그분이 또 김정인 위원장과 식사를 음. 하면서 또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김재원 최고, 권성동 사무총장, 정진석 국회 부의장 뭐 이런 분들이 또 그 김정인 위원장 만났고 총괄 상황본부장으로 이제 임명된 임태희 전 예. 대통령 실장도 그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박지정 교수, 김정인 위원장이 마음속에 이렇게 좀 생각도 있었나 봐요. 전화 오자마자 바로 오케이 한 거 보면. 저는 뭐 이준석 대표가 잠적할 때부터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교감이 충분히 있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쉽게 서로 뭐 막말까지 주고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바로 전화 한 통 왔다고 해서 이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뭐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정치를 보는 방식이 행태를 보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가치와 비전을 보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가치와 비전은 뭐 전혀 보이지 않았고요. 예. 다만 행태적으로는 좀 시원하게 보였다. 뭐 유권자들은 그렇게 느낄 것 같은데요. 이게 과연 참 요즘 시대의 정치에도 또 통해야 되는지는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게 말하면 노예한데 나쁘게 표현하면 고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네. 박지정 교수는 이 상황이 좀 오래 안 가서 약간 불만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뭐 좀 정치가 좀 희화화된 측면도 있고요. 뭐 죽을 듯이 뭐 서로 막말하다가 뭐 폭탄 좀 마시고 와인 마시고 이렇게 해서 해결됐다 이러면은 글쎄요. 저는 이게 21세기 정치인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잘 된 거라고들 다 지금 박수 치고 그러는데 그래요.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이상일 의원도 얘기했지만 막후에서 얼마나 많은 움직임이 있었겠습니까? 저런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특히 김재원 최고위원이 매일같이 포도주를 들고 가서 김정인 위원장을 설득을 했다고 김정인 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뭐 포도주 매일은 오지는 않았고 뭐 이렇게 참 와서 집요하게 나를 설득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초기에는 내가 전혀 응하지 않으니까 상당히 답답한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그 김재원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의견이 딱 맞아가지고서 나를 하도 압박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그날 또 그랬어요. 오늘 저녁을 결정할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밤은 남기고 내일 아침에 내가 판단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이 김재원 의원이 지금 연락을 해서 하시는 게 참 효과가 더 좋을 것 같다. 이준석 대표의 자명하고 내가 결심하고 그런 건 별개의 사항이. 뭐 어떤 우연한 계기가 같이 그날 모든 것이 한꺼번에 결정이 된 결과가 된 겁니다. 예, 뭐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죠. 신성범 의원, 네. 결국은 김종인 위원장의 수가 통했다.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대로 굴러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윤석열 후보가 자존심과 오기를 버린 덕분이다. 그래서 정치력이 있다는 점을 부각됐다라고 표현도 할 가능한 부분. 왜 그러냐면은 이 문제의 핵심은 그렇게 경선에서 쉽게 된 이후에 윤석열 후보가 중도로 안 나가고 당내에 주류 기득권과 연합하여 오히려 옛날식으로 선거를 하려는 데 출발한 거예요. 옛날에 이제 우리 여당 했던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과 김종인 박사팀에서 볼 때는 필패의 길이다 봤던 거고 그래서 선대위를 바꾸자 사람을 바꾸자 김종인 박사를 데려와야 된다 이 출발한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른바 윤 후보의 측근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준석 만나러 가지 마라. 사전에 협의가 돼야 될 거 아니냐. 안건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뿌리치고 아니야 내가 내려가야 되겠어라고 해서 내려간 게 윤석열 후보의 결단이었단 말이에요. 그 지점에 대해서는 저는 자존심과 오기 싸움을 벗어났다. 그래서 뭐 상황이 엄중했기 때문일 텐데 그나마 다행이었다. 예. 길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 김종인 위원장 입장, 박사 입장에서는 언젠가 내 손을 잡게 될 것이라는 그 예측은 맞은 거죠. 이상일은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가 이제 정치 입문하지 얼마 안 된 윤석열 후보에게도 정치의 어떤 큰 맛이라고 그럴까? 또 정치가 어떤 것인가 공부하고 뭐 그런 기회도 됐겠죠? 그렇습니다. 이 정치의 큰 이 영역 중에 하나가 이 갈등을 조정하는 건데 갈등이 증폭됐을 때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이 없다. 특히 민주당 쪽에서도 많이 공격을 했고 언론도 좀 지적을 하고 그런데 사실은 물밑에서 계속 소통을 하면서 이준석 대표는 그쪽과 또 김정일 의원 양쪽으로 소통을 쭉 이제 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자기의 어떤 리더십 스타일과 관련해서 이 좀 어려울 땐 이 기다리는 이 인내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것들이 자기 스타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진면목을 이번에 좀 보여줬다. 이 갈등이 증폭된 만큼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는데 그거를 사실은 거의 일거에 해소를 했기 때문에 후보의 정치력도 또 비신한 측면이 있고 이번 이 사건을 경험을 하면서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이 또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분열을 한다. 갈등과 충돌을 한다 했을 때는 후보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대선 승리가 어렵다는 걸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갈등이 봉합이 됐고 뭐 김종인 위원장과 김병준 상임위원장 두 분 간의 미묘한 관계 때문에 또 갈등이 노정될 수 있을 거라고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 등등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좀 희망사항이 섞인 것 같고요. 예.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번 교훈을 그렇게 얻었기 때문에 아마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예. 일사불란한 어떤 팀워크를 이루지 않을까 이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내용 한번 짚어봅시다. 이제 김종인 위원장을 필두로 한 선대위 체제가 과연 잘 굴러가게 될지 장애물은 없을지 한번 살펴보지요. 당장 김병준 위원장과 관계가 약간 걱정이 됩니다. 김병준 위원장,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거의 안 오는 것처럼 정리가 됐을 때 상당히 의욕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하겠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 김병준 위원장에 대해서 오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에 큰 상식이 없는 뭐 이렇게 김두수 총장. 예. 뭐 꼭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뭐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아무튼 얼른 듣기에는 예. 김병준 위원장 경제에 상식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긴 했어요. 예. 그 이제 기자의 질문 자체가 이제 자유주의 국가주의를 비교했는데 이걸 한마디로 현재 자유주의로 보장하고 자유주의가 내세우는 시장의 자율과 시장 중심의 이것이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는 아니다. 예. 새로운 시대로 가고 있다. 이걸 이제 본인이 오래된 철학이고요. 그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독일이 이제 사회적 시장 경제라고 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의 시장의 질서를 통제하고 또 그것에 개입해서 시장의 활력을 국가가 보장하는 그런 것을 전공으로 해온 분이니까 이제 그걸 내세운 것 같고요. 예. 정치적으로는 어쨌든 김병준 위원장은 이제 행정학이 전공이고 김종인 위원장은 그래도 경제학이죠. 경제니까 이제 그런 것들 비교하기도 하고요. 예. 그동안 또 김병준 위원장이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의 정책적 이슈를 좀 주도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조동연 씨에 대한 이제 평가 같은 데서 예. 언론에 좀 발언은 했지만 약간 좀 헛다리를 짚고 이러면서 조금 본인의 위치를 확인하는 데서 실패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따르는 후가 그냥 김병준 위원장이 전체를 다 쓸어버리는 거 이런 쪽으로 이제 자리를 잡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지준 교수 그리고 기자가 김병준 위원장이랑 이렇게 그 비교해서 물어볼 때부터 김종인 위원장 표정이 별로 안 좋았어요. 표현을 이제 빈정상한 거죠. 예. 같은 내가 한 급으로 수인데 보느냐. 예, 나하고 왜 나한테 왜 비교하느냐 이렇게 하는데요. 뭐 우리 김두수 총장님은 굉장히 좀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그 설명을 해주셨는데 확인하면 김병준 그 전 비대위원장이 정치학 박사입니다. 행정학 교수인 줄 알고 있는데
행정학 교수인데 정치학 박사예요. 아, 박사는 정치학입니까? 그래서 이제 예. 정치나 경제 부분에 이제 모르시는 분은 아니고요. 모르시는 분은 아니고 이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당신이 정치학 해봤지만 정치를 뭘 알아? 내가 이런 거 하는 거 봤지 않느냐? 나는 뭐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김병준 저기 위원장에 비해서 두 분이 위원장이다 헷갈리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예. 뭐 구체적으로 뭐 정책을 이렇게 펼치고 이런 적 없어요. 그냥 정책을 브랜드로 내세워 놓고 이거를 정무적으로 풀어가면서 쉽게 흔히 하는 합종 연행하고 누구 쳐내고 하는 거 이런 거 잘하시는 거잖아요. 그래 한 수 아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보니까 갈등은 내재되어 있는 것 같네요. 박진영 교수는 또 어떻게든 또 싸움을 붙여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준석 대표, 김종인 위원장은 총괄선대위원장이다. 그 전에 사실 이제 뭐 김병준 위원장 총괄선대위원장 뭐 하라고 하세요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왔으니까 정리가 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원톱으로 하는 체계가 저희가 애초에 당에서도 그리고 후보도 일찌감치 구상했던 대로 자리를 잡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의 역할을 좀 조정이 있게 된 겁니다. 역할 조정이라기보다는 사실 지난 한 주가 좀 과도기적 체제였다 이렇게 보고 저는 역할 규정이 이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가지고 총괄선대위원장님과 저와 그리고 후보 그리고 김병준 위원장님 모두 다 사실 어제부터 긴밀한 논의를 통해 가지고 그 업무 분장을 정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성범 의원, 그러면 김병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맡게 될까요? 우선 이 김병준 위원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게 첫째, 김종인 위원장이 전권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김병준 위원장을 이른바 덜어내라, 자리를 없애라는 식으로 해석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 정도 되면 이미 최고위원회 의결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땅땅땅 결정된 김병준 위원장을 무리하게 없애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제로 하는 거고 이번에 합의문에도 문답 시간에 보면 윤 후보가 적어도 김종인 위원장을 총괄선대 원탑으로 하면서 김종인 위원장도 김종인 위원장을 도와줄 것으로 믿는다는 부분이 있어요. 예. 사전에 합의는 안 됐지만 협의는 안 했지만 적어도 서열은 정확하게 정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론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저는 그래 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저렇게 되면은 예. 그리고 남는 것은 김병준 위원장이 적어도 이준석 대표, 윤석열 후보와 함께 뭐 김종인 위원장 없더라도 나는 어떤 역할을 하면 좋겠냐 이 정도에서 조정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 조정은 그분의 주특기에 맞는 거. 정책 통할 조정이라든지 뭐 지방자치행정 전문가니까 이런 부분에 좀 국한될 부분은 분명하다. 그 부분을 또 김병준 위원장도 감수할 마음의 준비는 돼 있다라고 저는 봐요. 오히려 앞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생길 갈등은 이런 작은 문제보다는 예. 경향적으로 나타난 당내 두 가지 기류. 그러니까 전통적인 당 지지자층들은 예. 김병준 위원장이 하는 말, 다시 말하면 이준석, 김종인, 이조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너무 중도나 왼쪽으로 간다고 보는 이 경향하고 예. 이종인, 김종인, 이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 팀이 가고자 하는 당개혁 방안하고 이 지점에서 굉장히 충돌할 가능성이 좀 남아있다고 봐요. 선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 그게 권력 다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결국 당의 방향, 당 방향을 둘러싼 헤게모니와 권력 다툼의 핵심은 바로 그 문제예요. 예. 당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를 놓고 가야 되느냐. 누가 헤게모니를 잡느냐가 결국은 권력 다툼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정혁진 변호사 전망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김종인, 김병준 두 분 관계 잘 굴러갈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땐 잘 굴러갈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총괄 밑에 상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어야 그 싸움도 나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김병준 상임 같은 경우에는 유명무실 있으나 마나한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당무 우선권도 사실상 그 후보가 그 김종인 총괄에게 넘겨준 것 같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후보가 김병준 위원장한테 힘을 실어주기도 그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만약에 김병준 후보가 뭘 자기가 하려고 한다고 한들 뭐 스스로 그냥 깨지기만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냥 큰 무리 없이 김종인 체제로 잘 굴러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게 잘 굴러가는 겁니까?
어쨌든 대외적으로는 예. 뭐 지금같이 이렇게 내홍 같은 것들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다. 만약에 김병준 위원장이 이번에 또 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상일 의원 보시기에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까? 예, 저는 이렇게 우리 국민들 앞에서 갈등을 노정할 가능성은 좀 작아 보인다. 이미 김병준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랑 그 김종인 위원장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찾아가서 예, 그랬죠. 이야기를 했고 그때만 해도 김종인 위원장 말씀은 아니 내가 총괄을 맡는다면 상임선대위원장 김병준 위원장 역할이 뭐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그 선대의 어떤 효율적 기능을 이야기를 이제 했단 말이죠. 그때도 김병준 위원장은 김종인 위원장이 총괄을 맡으실 때 그 역할을 좀 제한돼서 상임위원장으로서 활동을 예. 하겠다는 생각을 후보하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상황에서 저는 가서 만나 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원톱이라고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 원톱 체제이기 때문에 김병준 위원장이 본인이 하실 수 있는 이제 상임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좀 하시면서 그 김종인 위원장과 충돌을 피하는 이런 어떤 지혜를 짜내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때 두 분이 만나러 가기 전에 이준석 대표가 역할 규정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자, 김종인 위원장과 김병준 위원장 문제 없을까 짚어봤고요. 또 한 가지. 지난번 회동에서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른바 윤핵관 문제.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이 문제가 완전히 정리가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기는 합니다만 또 나오지 말란 법이 없지요. 윤핵관 관련해서 김종인 위원장, 이준석 대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현재 선대위도 보면은 뭐 비서실에 따로 무슨 정책실도 있고 네. 또 정책 총괄하는 부서도 따로 있고 그 이쪽에서 이 소리하고 저쪽에서 저 소리하고 내가 사실은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이 선거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박근혜 대통령 후보하고 나하고 충돌도 몇 번 하고 이제 그런 상황, 그런 사례를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 내가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 내가 안 오는 걸 바라는 사람도 있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그런 말들을 갖다가 외부에 흘리고 하고 그 특정인이라는 것이 대략 짐작도 가요. 어떤 사람이라는 것도 짐작도 가지만 질문 드렸어요. 갈등이 재현되는 거는 저 후보가 그 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아마 주의를 경주할 거라고 봐요. 이게 지금 선거는 후보는 당선을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선에 조금이라도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후보가 사전적으로 제거를 할 거라고 나는 이렇게 믿고 있어요. 연도 다 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초기에 이제 지적되었던 호가호위하는 분들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핵심 관계자라든지 이런 참 안 좋은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 거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후보와 저와 이제 김종인 위원장 그리고 김병준 위원장까지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조정하는 과정 중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해주신 우리 김기영 원내대표님까지 참 원팀으로 잘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두수 총장, 예. 윤핵관이라고 하는 게 이제 누구냐를 놓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누구냐를 떠나서 일단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하고는 별로 맞지 않는 예. 그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죠. 예, 지금 현재 김종인 위원장님은 그 전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파리떼라고 표현했고요. 이준석 대표는 이리떼라고 표현했는데 하이에나. 예, 하이에나 이쪽으로 표현했는데 이러한 표현으로 보면 이제 적대적이고 얼마나 안 맞으면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뭔가 뜻이 통하고 본인하고 친한 또 일설에 의하면 본인보다 본인의 부인하고 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다수가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본인이 정치를 결심하게 하고 본인의 정치에 입당을 해서 후보가 될 때까지 기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본인들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을 쳐내라 그러니까 그걸 지금까지는 거부했다가 이 사태가 오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수용을 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게 수면 아래에 내려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뭐 우리가 어물전에 보면 파리떼를 쫓아낸다고 파리떼가 한 번에 다 도망가고 안 오는 게 아니라 그 쫓아내는 신용이 끝나고 나면 다시 또 모여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력이 조금만 진행되면 다시 다 자리 잡고 다시 역할을 할 겁니다. 그 이유가 이제 문제지요. 신성범 의원 이제 이쯤에서 궁금한 게 그 사람들이 윤핵관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지만 김종인 위원장과 사이가 안 좋은 것으로 익히 알려진 면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장제원 의원도 있고 또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사람들의 선대위 합류라든지 대선에서의 역할, 후보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윤석열 후보가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당분간 거리를 둘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김종인 위원장을 후보가 정리를 해줄 거라고 기대하는 것 같고 이준석 대표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미 그 사람들이 힘이 없어졌기 때문에 왜 후보가 안 쳐다보기 때문에 싸울 일은 없다는 취지예요.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언젠간 다시 한번 노선 싸움이 한 번 더 붙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보셔야 될 게 뭐 앵커도 잘 경험해 왔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 때마다 우리 이상일 의원님도 저와 같이 언론에서 선거 때마다 보면은 이런 문제는 후보의 귀를 누가 잡느냐, 예. 후보에게 어떤 정치적 영향을 행사하느냐가 권력의 핵심이고 그것은 결국 당선되면 인수위로 가고 인수위에서 청와대나 나중에 당이나 정부로 이 유혹을 뿌리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97년도에 기억을 하시면 김대중 당시 후보 때 동교동계가 우리 이승 후퇴한다 그러죠. 왜 건노갑 하나갑 했던 예. 그분들. 심지어는 건노갑 당시 의원은 제 기억엔 경북도당 위원장도 맡았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하는 순간 일부에서 자 새로운 물로 부대와 함께 본선을 돌파하면서 옆에 좀 빠져줬어야 되는데 그 권력의 행렬에서 안 내리려고 하면서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른바 동교동 가신그룹이라고 하는 분들이 쫙 서가지고 정권을 잡더라도 일체 임명직에 그런 거 안 나가겠다. 나가지 기억나시잖아요. 않겠다. 네. 이렇게 했었는데 파장이 컸지요. 물론 그 후에는 사실 또 그분들이 김대중 대통령 시대에는 또 후반부에는 다들 어떤 식으로든 권력에 영향을 행사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후보 옆에 있는 이른바 측근들도 이 대목에서는 빠져주고 선거 다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뭐 농공 행사할 때 그때 한번 뭐 발을 들여놓는 것도 예. 나쁘지는 않다고 저는 봐요. 예, 자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어떻게 잘 정리가 되느냐에 이제 달려 있겠죠. 그런데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 물론 뭐 국민의힘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또 한 번 위기가 올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더군요. 들어보시죠. 더 이상 위기가 오면 안 되니 선 봉합 후 해결합시다. 이제 이렇게 합의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분들이 지난 한 달간 혹은 최근 일주일간 국민을 우롱한 건가? 해결된 게 없는데 갑자기 희희낙낙 웃고 극적인 해결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가 극적으로 해결됐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봉합은 반드시 2차 위기가 온다. 지금 우려하는 그래서 결국 윤석열 후보가 두 분에게 굽히고 들어간 모양새가 됨으로써 모양은 좀 구겨지는 셈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제 그래서 문제를 해결한 주역으로 윤 후보를 띄우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으나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이준석 대표가 훨씬 더 두드러져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 당대표가 대통령 후보를 꺾은 모양새라서 이것은 별로 좋은 모양은 아닙니다. 박진영 교수하고 생각이 거의 같죠? 네, 희희낙낙 표현 좋네요. 2차 위기가 올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위기는 계속해서 올 수 있죠. 그 우상호 의원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과거에 가깝게 지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 스타일도 뭐 잘 아신다 그런 근거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뭐 두 가지 요인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지율 문제. 예. 그다음에 또 누가 실수를 하느냐 그런 문제라고 보는데요. 이 상황이 온 게 뭔가 하면요. 윤석열 후보가 후보로 경선에서 뽑혔는데 지지율이 이 컨벤션 효과로 갑자기 확 올라간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후보도 좀 오만해지고 주위의 측근들도 이 오만해진 거죠.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분이 쓴소리하는 분 없어도 돼. 뭐 권력 뭐 나눠줄 필요 있겠어. 속으로 그렇게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또 이 상황이 한 달이 길어지면서 지지율이 떨어졌잖아요. 아이쿠 안 되겠구나. 다시 모셔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모셔왔는데 한 3, 4일 지났는데 혹시나 이분이 메시지를 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모셔왔는데도 지지율이 또 오르지 않는다거나
그러면은 그때 되면 또 딴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예. 정치라는 게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상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때 지지율에 따라서 희희낙낙하는 겁니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일 의원님 말씀해 주셔야죠. 글쎄 2차 위기에 심각한 무슨 위기는 저는 오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생각이 달라서 굉장히 진통이 있었고 국민의힘이 정말 원팀이 안 되는구나. 상당히 분열되는구나. 이런 위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원팀 구성이 돼 있고 물론 미묘한 점은 있지만 이미 말씀드린 대로 김병준 위원장께서 본인의 이 소위 역할, 책임 분명히 아시고 계신다. 그래서 예. 온톱인 김정인 위원장 체제를 인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흔들 정도의 어떤 언행을 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는 2차 위기보다는 2차 도약도 올 수가 있다. 물론 이번을 계기로 여론의 어떤 향배를 한 일주일 정도는 지켜봐야 되지만 예. 지금 홍준표 의원이 그 태도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죠. 윤석열 후보와 식사를 같이 했고 그때 이준석 대표 내려가서 만나라 그런 소위 가르침도 줬고 그런 충고를 받아서 내려가서 굉장히 극적인 어떤 정리를 했는데 그 이후에 홍준표 의원의 이 말씀들을 보면요. 오늘 또 뭐 윤석열 후보 간단치 않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김정인 위원장을 모셔오는데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다면 그것도 만족이다. 일단 백의종군 하겠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선대위에 이름 올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적절한 시기에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아마 캠페인의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시너지가 더 나온다. 저는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뭐 실수를 줄이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여야가 그런데 지금 인재 영입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여기저기서 파열음이 들리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민주당 인재 영입 1호 인사도 사퇴했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 함익병 씨라고 피부과 의사가 있죠. 이분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내정했다가 7시간 만에 처리하는 그런 해프닝이 생겼는데 그 이유가 이분이 그전에 했던 부적절한 발언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자는 국방 의무를 지지 않으니까 4분의 3만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 그런 차별적 발언을 했고 또 한 번은 독재가 뭐 잘못이냐, 더 잘 살 수만 있으면 왕정도 상관없다. 이렇게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발언을 했던 인물입니다. 이런 것은 인터넷에 어떤 인물인지 조회만 해도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될 걸 모르고 공동선대위원장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내정을 했다면 시스템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지요. 관련된 녹취를 한번 들어보죠. 비정치인이시고요. 그리고 상당히 인지도가 높은 분이시고 그리고 방송에서 여러 가지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건전한 분으로 그리고 국민들의 그 서민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대변을 많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선대위로 모셨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자신의 발언으로 홍역을 치르고도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해 독재 찬양가를 영입한 것인지 분명하게 답하기 바랍니다. 신성범 의원, 저런 분은 이렇게 검증하는 절차가 없나요? 그러니까 말이죠. 저는 이번에 느낀 게 함익병 씨도 그렇고 앞에 민주당의 조모 위원장 건도 그렇습니다만 결국은 뭐냐면은 이게 정당이라는 게 항상 4년, 5년 장기적으로 이렇게 인재들을 뭐랄까 찾아내서 키우고 하는 게 아니라 선거 때마다 급하게 뭐랄까 액세서리 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장식용으로 사람들 이렇게 이름을 이용해서 스펙 좋은 사람들 했다가 다 처리한 저 소동은 정말 정치권에 좀 반성을 하고 사람을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내부적으로 좀 항상 찾고 찾아서 준비시켜 놓고. 예. 본인한테도 마이너스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저분도 뭐 방송 활동도 하고 그러던데. 아무튼 이제 이런 뉴스는 더 안 나왔으면 합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우여곡절 갈등 끝에 오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그 내용 살펴보죠.
예, 오늘 중앙선대위 출범식. 이제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겠지만 오늘은 매우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연설 먼저 들어보시죠. 이 지긋지긋한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지겹도록 역겨운 이 위선 정권을 반드시 교체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계속 있을 두 번의 선거도 뼈아픈 패배를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그렇게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번영의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싸워 이겨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쫓아내려 안달했던 강직한 공직자가 공정과 정의의 상정으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담긴 국민의 뜻을 읽고 다시 국민과 함께 나아갈 때입니다. 제가 윤석열 후보에게 갖고 있는 믿음이 국민 여러분이 갖는 믿음과 결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상식을 증명할 시간입니다. 정의를 바로잡을 순간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을 능력도 책임감도 부끄러움도 없는 이 정권에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힘을 보여줄 때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 힘은 시대의 사명인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이상일 의원 오늘 출범식이 오후였죠? 네, 오후 방송 2시. 때문에 참석은 못 하셨겠네요. 네, 오후 2시부터 1시간 정도. 네. 오늘 그 행사장에 윤석열 아바타도 뭐 AI로 등장하고 그랬다고 그러던데요? 네, 그게 이 AI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소위 이제 비단 주머니 이야기를 예. 했는데요. 그 AI 윤석열 아바타를 만들어서 네. 앞으로 많이 활용할 것 같은데 일례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용인의 위원장인데 예. 유세차가 이제 앞으로 선거운동 동안 이 이제 동네를 다 다니는데 윤석열 후보의 그 AI 아바타가 윤석열의 육성과 닮은 모습으로 그 지역의 맞춤형 공약을 그러니까 이 중앙 차원의 국가적인 큰 공약은 예. 후보가 기자회견 등등을 통해서 밝힐 거고요. 예. 각 지역별로 여러 가지 주요 이제 바람이 있고 현안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맞춤형 공약을 그런 윤석열 후보의 아바타가 국민 이제 각 지역의 주민들께 알리는 이런 것들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신한 기법의 지금 캠페인이고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가 준비한 그 빨간 후드티를 입고 부산에서 또 같이 캠페인을 했는데 그런 모습들은 그동안에 우리가 선거의 어떤 문법에서 찾지 못한 새로운 것들이죠. 네,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상당히 번뜩이는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대위가 또 공식 출범하면서 또 앞으로 또 어떤 면면들이 보일까 궁금한데 일단 눈에 띄는 게 금태섭 전 의원이 합류할 거다. 김종인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금태섭 전 의원 합류합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 금태섭 전 의원은 합류하실 거라고 봐요. 딱 했습니까? 네, 나는 확답을 받았어요. 그분이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맡아서 하실 거라고 봐요. 김병준 위원장의 역할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세요? 그분도 이제 이 상임위원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졌기 때문에 윤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할 수 있도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대로 발휘하는 역할을 갖다 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두 분이 어떤 경제관을 놓고 충돌은 없으실까요? 내가 보기에 그런 충돌이 생기진 않을 거예요.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뭐 현실과 동떨어지는 일을 갖다 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과제가 뭐라 하는 것을 갖다 전제로 얘기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나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박진영 교수, 금태섭 전 의원은 김병준 위원장하고 언제 이렇게 가까워지게 됐죠? 민주당에서 탈당하고 나간 뒤에 그때 이제 모임 같은 걸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금태섭 전 의원이 오면은 어떤 일을 맡게 될 것 같습니까? 뭐 민주당 공격하는 거 하겠죠. 문재인 정부 공격하고 그걸로 만난 분들인데 참 이게 보면요. 이준석 대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민주당에 한 번씩 몸 담았던 분들입니다. 참 정치가 참 염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이 정권이 위선적이다 이야기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이 정권에 참여했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 정권을 비판하고 나가서 또 정치를 하겠다. 야당에 가서 하겠다. 이것도 참 염치 있는 행동인지 모르겠고요.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혹시라도 만약에 대선에서 이기면은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 지면은 크게 후회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에 김병준 실장 보고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뭐 제대로 모른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 뭐 윤석열 후보가 정권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제가 한번 내면에 깊숙이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정혁진 변호사, 금태섭 전 의원은 그동안에는 이제 민주당을 나와서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는 국민의힘에 그때는 들어가지는 않았었죠. 네네. 지금은 이제 그러면 선대위를 맡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당을 옮기는 게 되겠네요. 뭐 입당을 하겠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탈당을 갖다 했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금태섭 전 의원이 제가 봤을 때 민주당하고 그렇게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지가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 탈당할 때 본인의 의사로 탈당했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하게 쫓겨나간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합류하면은 아마 좋은 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을 한 것 같고 무엇보다도 김종인 총괄위원장의 하나의 힘이 돼줄 수 있는 사람이다. 기존에 있는 그 국민의힘 그 관계자들보다 그런 생각으로 더욱더 그 중요한 직책을 맡길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신성범 의원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지금 이제 박진영 교수는 금태섭 전 의원이 국민의힘에 가는 것을 매우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봐야 할까요? 보통 당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뭐 누가 그걸 좋게 아주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까? 다만 이 정부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윤석열 후보를 만들어낸 거고 또 금태섭 의원도 그렇게 해서 못 견뎌서 결국은 조국 사태 때문에 벌어진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따지고 올라가면 조국이라는 여기서 비롯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갈등과 진영 대결이 시작되면서 파생된 문제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금태섭 의원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이제 중도에 대한 지향점은 분명히 있는 건데 당 내에서 일부에서는 이제 스타일리스트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그 김건식 교수는 뭐 정치를 잘 모릅니다만 일반인들 금태섭 의원 이런 분들이 뭐라 그럴까 뭔가 실제적인 능력보다 과대 포장되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을 좀 갖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주목해야 될 부분은 김종인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직속 부대 그러니까 그 종합 임태희 전 청와대 비실장을 주축으로 해서 무슨 실을 자꾸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세 분석도 하고 정책도 만들어낼 테고 정책을 하면 코로나 대책이 나올 텐데 그 대목을 당내에서 어떻게 좀 평가할 점을 이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직속 부대 다시 말하면 별동대 그 부대를 유심히 좀 봐야 된다. 정치 분석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김두수 총장, 정혁진 변호사가 아까 민주당에 안 어울리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김두수 총장 보시기에도 이제 자기한테 맞는 옷을 찾아서 간 것 같습니까? 일단 뭐 검사 출신인데다가 검찰 개혁에 관해서는 기소권하고 수사권을 분리하자는 의견을 내면서 공수처 수립을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당 내에서 이렇게 의원총회를 통해서 정책 토론을 하거나 그래서 활발하게 한두 번 의견을 했는데 그 내부에 충분하게 자기 의견을 토론하면서 그런 의사를 관철해가지고 그것을 만약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을 때 이 결정에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문제인데 본인이 그 자리에서는 따르겠다고 암묵적으로 동의를 해놓고서 최종 국회에 가서는 따르지 않으면서 당내 징계 문제에 정착해서 당내 민주주의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계속 뭐 칭찬하고 소신이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부풀려서 이야기했지만 배신자는 배신자고요. 이 진영을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본인의 정치에서 결국은 뭐냐면 당내의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선을 붙였는데 당원 지지율하고 국민 지지율이 똑같이 거의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원들이 징계해서 엄청난 반대해서 국회의원 후보에 탈락해서 모르겠는데 국민들도 똑같이 평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구 활동도 저조했고 당의 활동도 마찬가지로 배신적 행동을 했고 그래서 징계를 받은 사람인데 저걸 아무리 반문정서 반대 진영이라고 뭐 영입하면 좋은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저거는 엄밀하게 정치적인 도의에는 어긋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주당으로 가볼까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 호남에 아주 공을 엄청 들이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전북 지역을 돌았는데요. 특히 이번에 전북 지역에서 가족사를 얘기하면서 눈물까지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장면부터 한번 보실까요? 아버지는 시장의 화장실 시장 청소부, 요즘 말로 환경미화원을 하셨고 어머니는 화장실 지키면서 대변은 20원, 소변은 10원 받고 휴지 팔고 살았습니다. 저희 큰형님 건설노동 하시다가 추락사고 당해가지고 왼쪽 다리 잘라졌습니다. 제 여동생은 야구르트 배달하고 미싱사 하다가 화장실에서 죽었습니다. 제 남동생 지금 환경미화원 하고 있습니다. 제 집안이 이렇습니다. 누가 흉보더군요. 그 집안이 엉망이라고. 제가 출신이 비천합니다. 비천한 집안이라서 주변에 뒤지면은 더러운 게 많이 나옵니다. 제가 태어난 걸 어떻게 하겠어요? 제 출신이 비천하면 저의 잘못이 아니니까 저를 탓하지 말아 주십시오. 예, 박진영 교수. 네. 어렵게 참 자랐다 하는 것은 들었는데 정말 힘들었군요. 예, 이제 감정이 북받친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어렵게 자랐는데 가족사에 대해서 이 야당이라든가 일부 또 유튜버 뭐 이런 쪽에서 굉장히 좀 극단적인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번에 이 조카 문제 이제 살인을 했는데 변호한다 이야기 나왔을 때 엄청난 비판을 받았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가족사에서 유일하게 변호사가 된 사람인데 조카가 그런 일이 있다면은 이 변호 안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본인이? 그런 상황들 속에서 집안에 대한 엄청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 감정이 북받친 상태에서 좀 이 발언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권에서 가능하면은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도하게 이게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또 거짓말을 했다든가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과도하게 이게 파헤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는 지금 이재명 후보의 저 발언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상 비천한 사람은 없거든요. 우리 헌법 10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있다. 이것을 이재명 후보가 변호사 오래 하셨는데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가난한 거하고 못 사는 거하고는 틀리거든요. 가난하지만 좀 생활이 어렵지만 나름대로 잘 사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돈이 많은데 못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제 주변에도. 그런데 마치 가난한 것과 그다음에 이제 환경미화원이나 아니면 몸이 좀 불편한 사람들이 비천한 것이냐. 그렇게 그 해석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저런 말씀은 이제 무슨 뜻인지는 제가 잘 알겠는데 어렵게 살았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비천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가족사 얘기하면서 눈물까지 흘리고 이런 절절한 사연 이것을 보고 민주당은 서민의 애환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국민의힘은 지나친 감성팔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김두수 총장 이제 문제는 뭐 비천한 이런 표현 쓴 것이 뭐 계급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그 전에 누가 당신 집안에 문제 많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그 얘기를 먼저 꺼낸 게 적절했는가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정치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이게 상당히 인간성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어 왔고요. 지금 현재 크게 그 정권을 두고서
정권 교체론이 있고 한편에는 인물론이 있습니다. 정권 교체론은 분명히 지금 야당이 우세합니다. 한 10% 내외로. 그러나 인물론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여론을 알아보면 대체로 이재명 후보가 인물에 앞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계속 이재명의 인물에 대한 그 근원적인 흠을 공격하고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파다하게 허위 가짜 정보를 흘려내고 이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더 이상 이대로 있으면 그 가짜 정보에 대해서는 좀 정보가 약한 사람들도 믿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호소한 것이고요. 예. 우리가 이제 이런 예를 들지만 정말 그 우리가 동양에서 가장 존경하는 공자 이 선생님도 사실 태어날 때에 사생아로 태어나서 훌륭한 승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어난 것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얼마든지 살아가는 거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본인의 이재명의 오늘날이 있기까지의 자기 집안과 자기는 어렵게 힘들게 정말 가난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것을 저 말로 설명해서 다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왔다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국민의힘이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이재명의 인물, 인간성 이걸 공격하니까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상일 의원 의견을 들어볼까요? 이재명 후보의 어려웠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국민의힘에서 그 가정의 문제를 공격한 건 없거든요. 가족의 문제. 지금 이재명 후보 본인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 본인은 뭐 나름 설명을 하지만 일단 전과 기록이 사범입니다. 검사 사칭도 했고 음주운전도 했고 폭력 행사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우리 국민들 대부분 다 아시지만 형수와 형에 대해서 한 욕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과 소위 인성, 언행에 대해서 지금 따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에 자란 거, 그 이재명 후보의 탓은 아니죠.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이 성장을 해가면서 그리고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과연 우리가 말하는 그런 어떤 상식과 합리선에서 활동하시지 않은 것들도 꽤 많기 때문에 후보의 도덕성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어려운 가족사로 치환을 해서 마치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양 포장하는 거는 국민을 현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성범 의원 시각은 어떻습니까? 참 들어보니까 구구절절 어렵게 살아왔어요. 저하고 동갑인데 저는 다들 국민학교 시대 아닙니까? 국민학교 졸업생 가운데 거의 절반 가까이가 중학교를 못 갈 정도의 1970년대 상황이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 특히나 안동, 경북 이런 데서는 좀 더 고생을 많이 했겠죠. 그죠? 남부지방에서 산간 지역에서는. 근데 다 좋은데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나는 꿋꿋하게 이겨내고 그래서 서민의 애환을 누구보다 많이 한다는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때고 당장 대비되는 것은 그래도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좀 대비를 시키고 싶었을 그런 정치적 계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저는 따지고 싶진 않은데 이게 지금까지 해왔던 이미지와 맞느냐 안 맞는 측면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과거에 어떻게 고생을 많이 했건 간에 지금 두 후보의 옷 입는 거라는 스타일을 보십시오. 지금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서울의 강남 출신인 것처럼 입고 다니세요. 스타일리스트가 붙어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유복하게 자란 것으로 평가되는 윤석열 후보는 양복도 안 맞고 어슬렁어슬렁하고 뭐가 옷도 헐렁하고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누가 물어본 것도 아닌데 제가 집안이 미천한 것도 아니고 비난한 것도 아니고 비천하다는 표현까지 쓰면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이게 뭐지라는 의아심은 가지기에 충분하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좀 변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이제 가치 중립적으로 보면은 비천한이라는 표현이 좀 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조카 살인자 문제에서 포악한 인성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인성을 법률적으로 규정을 한다거나 어떻게 수치로서 계량화할 수 있습니까? 그 자의적인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성의 문제를 계속해서 들고 나오니까 이제 감정이 상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이런 표현들이 집안에 대한 공격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불쾌한 감정들을 표출하다 보니까 저는 비천한이라는 좀 센 단어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박진영 교수가 얘기했듯이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이런저런 가짜 뉴스를 통한 공격들이 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하는 가세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재명 후보가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하고
소년원에 입소했다 이런 것을 올렸는데 이 거짓이죠. 초등학교 졸업장도 보여주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재명 후보로 하여금 뭔가 부당하게 공격을 당하고 있다 생각하게 만들 수 있죠. 이재명 후보 얘기를 들어볼까요? 자신을 둘러싼 언론 환경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다수의 언론들은 정론 직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중에 특정 소수 언론들은 실제로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보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뭐 어디 하나 또 그런 거 쓴다고 하던 얘기가 있었어요. 뭐 우리 아들이 무슨 일진인데 제 아내가 가서 학교에 선생님이 뺨을 때렸다 뭐 이런 얘기.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민주적 의사결정에 심대한 훼손을 가하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정혁주 변호사, 가세현 같은 경우에 참 여러 가지 지금 이재명 후보한테 불리한 내용의 그 뭐 보도라고 하기는 그렇고 뭘 자꾸 전하는데 네. 이 부분 사실과 다르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저는 뭐 가세현 본 적이 사실 없어가지고 뭐 보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잘은 모르겠는데 오늘 보도 보니까 뭐 거짓 뉴스라고 해가지고 가짜 뉴스라고 해가지고 그 오늘 그 검찰에 그 수사기관에 고발했다는 이야기까지는 들었거든요. 더군다나 이건 허위 사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곧장 그 대선하고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아주 그 강하게 처벌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저도 이제 뭐 소년원 관련한 그 기사를 갖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 따라가서 보니까 사실은 황교익 씨가 잘못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애당초 단서가 거기서 나온 거 아닌가 그 유튜브에서 뭐라고 나왔죠? 황교익 씨가 뭐 소년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유튜브를 갖다가 봤는데 그래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나 저 좀 의아하게 생각을 갖다가 했었고 무슨 얘기인가? 그 뭐 소년공 이야기하면서 소년원 이야기를 황교익 유튜브에 잠깐 나왔었습니다. 황교익 씨 유튜브에 출연해서 예. 소년공이었다 이렇게 하니까 소년공. 예, 소년공이었다. 그러니까 황교익 씨가 농담으로 소년은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한 거죠. 농담을 한 건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세현 같은 데에서 예. 좀 과장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왜 애당초 그런 단초를 만들었나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적절치 않은 그런 표현이 나왔던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이번 전북 방문 때 좀 눈길을 끌었던 것은 경선 때 싸웠던 정세균 전 총리가 함께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는 과연 언제쯤 모습을 드러낼까 하는 것 궁금한데요. 정세균 후보가 함께했던 그 모습 한번 보시죠. 총리님께서 그 출범식 때 더 이상 외롭게 안 하겠다 그래서 제가 눈물 났었습니다. 그렇지. 네. 우리 이재명 후보가 골든 크로스를 아마 오늘을 통해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진영 교수, 사실 이제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경선 사퇴를 했기 때문에 저렇게 뭐 돕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은 없어 보이지만 이낙연 후보는 이제 마지막에 결선 투표 요구하면서 좀 싸웠던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갈등의 골이 뭐 쉽게 안 풀리죠. 내가 흔히 하는 말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위치였는데 저 사람한테 뺏겼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저는 풀리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보면은 이 또한 지지율 문제라고 봅니다.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도와서 이재명이 됐다라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온다면 저는 과감하게 나설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직은 조금 더 무르익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그 민주당 선대위가 좀 기능적으로 좀 역할을 해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낙연 후보가 상임 고문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임 고문단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보면 상임 고문단 일정도 잡고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이낙연 후보가 편안하게 나올 수 있는 장이 열리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도 한 번씩 해봅니다. 네. 신성범 의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2등했던 후보들 빨리 좀 함께 가야 될 텐데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정치라는 게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은 상했지만 미래를 보고 또 꾹 참고 뭐랄까 이보 후퇴하면서 일보 전진하는 이런 형식이니까 저는 뭐 이낙연 전 대표나
홍준표 대표 의원, 그 유승민 전 의원도 결국은 다 대열에 각자의 대열에 합류하려고 봅니다. 홍준표 후보는 언제쯤이나 합류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윤석열 후보 만나서도 이렇게 가면 내가 도움이 안 되는데 언제든지 예. 도와줄 테니까 내가 알아서 시점도 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